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이 강연 요청을 받고 나서 수락한 다음에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제목도 그렇고 너무 거창해요. 뭐 지난 50년 역사를 한 30분 내외에 이야기해야 되고 또 현재에다가 미래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이제 혁신까지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굉장히 방대한 양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압축해서 준비한다고 했는데도 역시 길어요. 그리고 제 말씀은 아주 빨리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이제 이 채널의 구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유통산업 하게 되면은 흔히 소매산업만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흔히 말하는 이 공급망 또는 뭐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제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채널의 구조 변화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 또 환경도 바뀌고 있죠. 또 환경이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 정책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정치 환경도 있죠. 뭐 여기에 이제 경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유통산업의 현재 변화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특히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변화라는 게 디지털 온라인이고 이런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는 늘 유토피아의 낙관론과 디스토피아의 비관론이 엇갈립니다. 저는 비관론자 쪽에 가까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유통업들 본질 얘기를 합니다. 본질. 제가 이제 뭐 유통업의 경영자들 여러분들 뭐 1세대에서부터 2세대까지 보면은 항상 업의 본질, 백화점 업의 본질, 할인점 업의 본질 또는 뭐 TV 홈쇼핑에 없는 업의 본질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은 이런 본질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굉장히 훼손돼 있고 이제 그 가운데 이제 혁신이라는 게 뭐냐? 저는 이제 유통의 혁신이라는 건 결국 혁신을 통한 성장인데 이 가운데 가장 궁극적인 그런 그 혁신의 성장은 전 세계화라고 봐요. 유통업은 내수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그 내부의 규제나 갈등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데 그걸 초월하는 게 이게 글로벌한데 우리나라 유통이 다 실패했습니다. 외국도 성공한 예가 드물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난 50년의 유통 환경의 과정을 보면은 90년대 이전에는 제조업 지배형이었어요. 제조는 대기업이고 어떤 제조건 소비재건 산업재건 다 대기업입니다. 과점적인 상황에서 이제 도소매를 지배하는 캡티브 채널이죠. 그런 형태로 됐다가 90년대 중반에 유통시장 개방이 되고 업태 다변화되고 여러 그런 이 파워 리테일러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주인공은 바로 대형마트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IMF 위기 때 1차 구조 재편이 일어나서 이 당시에 이제 그 상위 흔히 말하는 빅3로 집약이 되고 그 뒤에 이제 2000년대 중반에 2차 구조 재편이 있어서 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세계 탑3 다 들어왔었어요. 월마트, 까르포, 테스코 그러다가 이제 철수하고 그리고 대형 유통업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의 2020년대에 와서 온라인 또는 이제 전자상거래에 의한 그런 그 변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구조를 보면 예전에는 이제 대형 제조 기업이 중소 도매상 특히 이제 이걸 대리점으로 전속 관계를 갖고 있고 일반 그 시판 유통이라고 그러죠. 그런 자영업 생계형의 그 거래하는 관계였다가 그때 이제 대형 유통기업이 등장합니다.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까지. 그리고 사실 굉장히 복잡하죠, 이게. 제가 단순해 있는데 이래서 이제 나타나는 관계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대형 유통기업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전에 그 도매상하고의 어떤 그 경쟁 관계, 수직적인 갈등도 나타나고 그리고 중소기업의 어떤 납품 관계 그리고 또 이제 그 자영업, 전통시장, 소상공인하고의 수평적인 경쟁 관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온라인 유통기업도 등장하고 물류기업도 있고 사실 이것도 단순화시킨 건데 이제 상당히 그 복잡한 그런 그 관계가 있어요. 저는 유통에서의 이런 그 구조하고 관계를 보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이 우리나라의 현재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건 이제 정부의 정책 변화인데 유통시장 개방 이전에는 유통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유통업이라는 거는 이거는 내수 산업이고 그리고 소비를 조장하는 거고 이 당시에 유행했던 구호라는 게 소비는 악덕, 저축은 미덕. 우리가 자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검 전략하고 은행에 예금하고 그 돈이 제조업에 투자가 되는 그런 형태로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유통업이 활성화되면은 수입이 증가하고 귀한 외환, 달러가 나타나는 것, 유출되는 것도 있고 또 부동산 투기하고도 맞물리는. 그래서 이 당시에는 1급 상업 지역에서만 이제 대형 유통업체가 출점하도록 돼 있었는데 유통시장 개방되고 확 바뀝니다. 거기다가 이제 가격 파괴형의 할인점이 등장하면서 사실 정부의 그 경제 정책이 성장과 안정인데 성장을 손상하지 않고 물가 안정을 그것도 장바가니 물가를 안정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갖고 규제를 확 풉니다. 그래서 상업지역뿐 아니라 주거지역, 심지어 그린벨트까지도 이제 대형 할인점, 특히 그 가격 파괴형의 할인점. 그래서 사실은 너무 그러니까 예전에 아주 엄격하게 규제했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풀면서 이제 그 뒤에 나타나는 그런 골목 상권에서의 어떤 갈등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는 중형 유통기업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뭐 백화점도 서울에도 보면은 뭐 이렇게 단일 점포 백화점도 많고 지방에도 많고 또 마트나 다 이제 도태가 되고 대형 선도 기업으로 이 시장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양극화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영세 소상공인이 몰락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게 우리 경제가 성장 지향적인 환경일 때는 유통기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봅니다. 특히 유통의 선진화, 효율화, 구조혁신, 유통비용 절감, 물가 안정, 소비자 후생, 내수 촉진, 그다음에 제조 대기업에 대한 어떤 견제 이런 긍정적인 게 있는데 저는 결국은 성장이 둔화되면서부터 규제 지향적인 환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그래서 유통기업에 관해서도 이제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고 규제가 강화되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데 이제 유통산업에 대한 그런 발전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그 정부의 유통산업 정책 초창기에는 뭐 우리나라를 아시아 유통 강국으로 만들겠다. 세계 100대 유통기업 중에 5개를 진입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기업형 대형 유통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현대화라는 게 너무 단기간에 나타났기 때문에 급격히 다른 나라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완만하게 진행되어 온 그런 현대화가 우리는 거의 10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9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까지 해갖고 굉장히 급격하게 나타난다. 한마디로 제가 통계는 인용을 안 했지만 이 당시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출점할 수 있는 대형마트의 숫자가 몇 개가 되느냐? 그럼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대형마트 하나당 배후 상권 인구를 10만 명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 500개 있어요, 500개. 500개라는 거는 그야말로 뭐 중소도시의 저 시골에 섬까지 가는 게 500개니까 한 300개가 될 거라고 했는데 2000년대 중반 해갖고 500개가 넘어갑니다. 500개가. 그 뒤에 이제 미니마트를 했고 SSM 또 해갖고 이런 게 굉장히 급격하게 확산이 되면서 이 당시에 이제 이 소상공인의 몰락을 갖고 오고 거기에 이제 소상공인들이 단체화되고 조직화되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 대형마트나 SSM 규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정부 정책에서도 유통산업의 발전이라는 시장 논리와 중소유통보는 정치 논리가 충돌이 됩니다. 또 뭐 전문가라든가 혹은 뭐 학계에도 보면 시장론자와 규제론자가 대립돼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한참 규제를 한다고 했을 때 연구한 결과를 보면 어떤 교수님이 연구하면 이거는 이제 그 규제에 반대하고 규제를 했을 때 국민 경제 손실이 뭐 몇 조다. 요새 온라인 플랫폼 똑같은 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뭐 또 규제를 찬성하는 그런 이 입장도 있고, 뭐 상당히 재밌는 게 이제 작년에 그 국무총리실에 규제 심판부를 만들어 갖고 대형마트에 출장 규제는 아니고 영업 규제 완화를 한다고 했을 때도 여러 조사 결과를 봤는데 조사 기간에 따라서 그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과연 대규모 유통업의 경제적 순효과가 뭐냐, 또 규제의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뭐 이런 것에 관해서 지금 시점이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을 보면요, 사실 뭐 이전에는 정부 정책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한우 산지 가격은 하락하는데 소비자 가격은 안 온다. 이런 이제 이 유통의 어떤 비용이나 또는 구조적인 문제. 그래서 효율성은 수직적 구조에 가는 거예요. 그런 이제 뭐 산업부에서 맡고 있는 거고, 그 뒤에 이제 그 대형 유통이 확산이 되면서 소상공인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제 수평적 경쟁에서의 형평성 문제. 게다가 이제 공정성 있죠. 수직적 거래 관계나 수평적 경쟁에서의 어떤 이 공정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기 좀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이제 말씀드리게, 제가 원고를 줬는데 아마 편집하는 과정에서인데 이 공정성에 대한 거는 이제 이게 바뀌었습니다. 조금. 그래서 공정이고 수평적 경쟁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중기부인데 뭐 이런 건 좀 나중에 다시.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 법안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관계를 규정하는 법안인데 수직적 거래 관계에서 제조기업하고 납품중 아주 고전적인 문제죠. 이게 이 보통 제조기업에 대한 하도급 관계도 있고, 제조기업이 유통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 뭐 이런 이제 그다음에 1차 납품 기업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제조 대기업하고 대리점하고의 그런 아주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데 여기서 밀어내기라든가 기업 팔기라든가 이런 게 있고,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어느 유업 회사의 대리점에게 갑질한, 그러면서 이제 대리점법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유통대기업하고 납품 중소기업 간에 이제 유통이 대기업이고 납품 기업이 중소기업인 것에 관해서 규제하는 대규모 유통법이 생기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본부하고 가맹점하고의 관계를 규정하는 가맹사업법, 외에도 이제 뭐 최근에 이 서비스 대기업하고 소상공인의 관계, 뭐 그래서 단톡법도 재밌는 문제예요. 단톡법, 단말기 유통법에 관한 거라든가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여러 법안들이 생기는데, 저는 제가 과연 이렇게 이 수직적인 거래 관계, 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상생협력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수평적인 관계죠. 수평적인 제조 대기업하고 제조 중소기업 간의 관계에 대한 어떤 상생협력법이라든가 또 적하업종 제도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유통 대기업하고 소상공인. 그래서 지금의 유통산업 발전법, 말 그대로 발전법인데 뭐 사실은 이제 이런 수평적인 경쟁에 관한 규제의 비중이 더 큽니다. 그 외에 이제 유통대기업 중견 상인에 대한 법이라든가 또 프랜차이즈에서의 어떤 경쟁에 관한 법이라든가, 근데 이거는 이 편집 과정의 작품인데 수평적인 경쟁 관계, 이 수평적인 경쟁 관계에서의 상생이 과연 가능하냐? 특히 상권이라든가 또는 이 내수 시장에 갇혀 있는 유통업에서 이 과연 수평적인 경쟁에서 상생이 가능하냐? 이런 것도 참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제가 보면 이제 정부의 정책이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 산업 정책이라고 하게 되면은 유통산업의 효율화가 고도한데 이제 소상공인 보호라는 그런 관점에서의 규제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 정책 관점에서는 이제 어떤 소비자, 물가, 이런 관점으로 보면 효율화를 얘기하지만, 또 소상공인의 어떤 사회 안전망
소상공인이 몰락하게 되면은 이제 이 복지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복지 제도로 보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정책적인 관점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최근에서 우리 유통 산업의 변화를 보게 되면 뭐 여러 이 경제적인 침체라든가 또 코로나도 있지만 꾸준히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에 유통 산업의 규모가 한 420조 이런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무점포 소매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한 46.78조 원에서 7년 뒤인 2022년에는 거의 3배가량 큽니다. 한 120조 원 이런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중도 이제 훨씬 크게 늘어나죠. 그래서 무점포 소매 비중이 2015년에 한 15%에서 지금은 거의 한 30% 이런 정도로 늘어나고 있고, 이 가운데 전문 소매점, 자영점입니다. 이 비중이 크게 축소되고 있는데 90년대 유통시장 개방될 때는 전문 소매이 90%였어요. 그 다음에 대형 유통의 비중이 10%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그 대형 유통의 성장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전문 소매점의 위축, 그렇게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의 규모로도 볼 때 전반적으로 보면 크게 오프라인이고, 또 좁게는 전문 소매점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 것이고 무점포 소매는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가운데도 보면은 무점포 소매를 이제 정부가 분류하는 그런 기준에는 인터넷 쇼핑, 홈쇼핑, 방판이 들어가 있어요. 방판은 감소합니다. 방판은.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해서 100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2021년에는 한 77.6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홈쇼핑은 완만히 성장하는데 인터넷 쇼핑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 쇼핑에서도 모바일 쇼핑이 크게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온라인 쇼핑을 보게 되면 그 정부 통계가 유통산업 통계하고 온라인 쇼핑이 좀 다릅니다. 그런 이유는 온라인 쇼핑에는 이제 여행이나 교통, 문화, 레저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온라인 쇼핑이 크게 증가하는데, 흥미로운 거는 이제 그 코로나 위기에 따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치면서 음식 서비스가 크게 늘어난다, 음식 서비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17년에서 2022년까지 음식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2조에서 2020년 26조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연평균 복리 성장률이 57%예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거는 이제 이 자동차 용품, 이런 그 일종의 이 전문품에 해당되는 그런 제품군에서도 온라인 쇼핑의 비중이 크게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전반적인 추세는 온라인 쇼핑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급격히 온라인 이커머스로 전환이 되고 있는 거는 저는 세 가지 요인이라고 봐요. 하나는 뭐 4차 산업혁명에 따르는 그런 디지털 전환 기술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벤처나 플랫폼을 지원하는 혁신성장 정책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기술의 혁신의 힘하고 자본의 힘이 결합이 된 거에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나라가 특히 엄격했죠. 외국 다른 나라보다도. 여기에 따른 이제 비대면 소비가 이게 이제 온라인 쇼핑을 커지게 되는데, 그래서 과연 이렇게 온라인 쇼핑으로 해서 급성장한 업체를 보면 이게 혁신의 힘인지 자본의 힘인지 아니면 이 상황의 운에 따른 건지 이제 참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이건데 국내에서 보면은 뭐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 여러 다양한 온라인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고, 이제 선두 그룹도 있고 또 후발 그룹도 있고 전문 그룹도 있지만 결국은 이런 그 시장이 하나로 다 몰릴 거다. 이 온라인 유통 시장은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이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거는 절반은 축복이고 절반은 저주입니다. 사실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쉽게.
물론 이걸 얼마나 키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 문제지만, 그리고 이렇게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흔히 말하는 이 아마존의 플라이힐 법칙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저가로 시장을 침투하고, 그리고 사용자를 늘리고 트래픽을 늘리고 확장을 하고 다 저가는, 이게 굉장히 이제 그런 이 성장을 위한 선순환 고리로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유통업의 빅뱅이라 할지라도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 대체로 한 세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는 온라인 이커머스 쪽을 더 강화합니다. 그리고 쿠팡은 2년 전에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죠. 그다음에 마켓컬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존의 오프라인 업체들도 온라인 쪽으로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가운데 이제 롯데온이 대표적인 사례고, 그다음에 반대되는 현상도 나타나요. 오프라인의 경험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여의도의 더현대 같은 경우죠. 또 뭐 이마트에서는 이제 야구단도 인수하고 VIP 클럽도 늘리고 있고, 이 가운데 이제 M&A라든가 전략적인 협업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오프라인에서나 온라인에서 이 다양한 그런 차별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온라인에서 취급하지 않는 그런 프리미엄 제품이라든가 뭐 PB라든가, 특히 재미있는 게 요새 이제 그 술이죠. 온라인에서는 술 취급을 못하니까, 그래서 양주에서 뭐 이마트에서 이런 양주 세일하게 되면 뭐 오픈런까지 나타날 정도고, 뭐 수제 맥주나 그리고 서비스도 고급화하고 있고, 또 온라인도 나름대로의 MD라든가 또는 PB나 이런 쪽도 강화하고 또 서비스도 고도화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결국은 이 모든 거는 다 가격 경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유통의 고민이라는 게 MD 차별화가 어렵습니다. 자기네만 팔 수 있는 독특한 상품이 제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통은 항상 전속적으로 구속을 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제 MD의 독점화가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자체적인 PB를 만들지만, 결국은 시장의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건 저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거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유통의 역사상 이 가격 경쟁이 벌어지는 현상이 나오는 게 최저가격 보상제도예요. 2010년에 가격 경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당시에 할인점들이 서로 연쇄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니까 우린 무조건 다른 데보다 10원 더 싸게 팔겠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통큰 치킨 나왔고, 그러다가 이게 작년에 와갖고 당당 치킨 뭐 해서 이제 다시 치킨이 컴백하는 현상도 있었고, 미끼 상품으로. 그다음에 2019년에 이제 이마트가 국민 가격 내세우면서 초저가로 가고, 얼마 전에도 이마트가 쿠팡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개의 공산품은 쿠팡보다 싸게 팔겠다. 쿠팡뿐 아니라 롯데마트, 홈플러스보다 비싸면 이 최저 가격에서 이제 그 차익을 보상해 주겠다. 이런 식의 이제 가격 경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통의 역사를 많이 보면요, 후발자가 규모의 열의에도 불구하고 혁신에 의해서 로우 코스트 오퍼레이션을 성취를 하면은 가격 경쟁을 틀어합니다. 사실 가격 경쟁이 물량을 늘리고 성장하는데 가장 효과적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가격 경쟁이 발생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 가운데 이 불공정 거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이 쿠팡하고 납품업체의 갈등이 있는데, 이 LG 생활건강이 우리나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이 유통을 지배하던 시기에는 갑 중에 갑이었어요. 대리점에 대해서. 근데 그 뒤에 이제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을이라고 그러고, 요새 온라인에 대해서는 병이라고 그러죠. 병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대형 유통업체 간의 가격 경쟁이 벌어지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집니다. 서로 나쁜 단가를 깎는데 어디에 깎으면 딴 데서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거기에서도 이 최저 가격에 대한 그런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게 이 온라인 커머스라는 게 이게 시장이나 또는 뭐 시간, 공간의 경계도 없고 또 사업의 경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확장지향적인데 우리 유통에서 보면 구색에서의 폭과 깊이를 동시에 양립을 못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구색의 폭이 넓으면 깊이가 얇게 돼 있고 그래서 일반 종합소매점 같은 경우에는 원스톱 쇼핑으로 해서 상품의 종류는 많지만 그 깊이는 얕습니다. 반면에 이제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이 구색의 깊이가 깊죠. 하지만 이제 폭이 좁은 그런 게 있는데 온라인이라는 게 굉장히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쿠팡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제 취급하는 품목이 500만 개가 되고 또 롱테일에 대한 그런 그 이 수요도 충족을 시키고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의 이제 그 이 확장에 따른 논리가 다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보통 이 규모가 성장을 하면 수익 한계 수익이 정체돼 있어요. 더 이상 규모 그 시설을 확장하지 않고서는 그 안에서는 이제 그 성장에 따르는 수익성인데 온라인은 안 그렇습니다. 온라인은 한계 수익 체증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늘어나고 구색이 늘어나고 또 깊이가 깊어지고 고객이 늘어날수록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사실 이런 가운데 이제 이게 무한 경쟁으로 되고 출혈 경쟁으로 되는데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유통의 역사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이 승자 독식의 논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온라인에서도 과연 이게 승자의 어떤 독식으로 갈 건지 또는 승자의 저주로 갈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마존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뭐 리테일에서부터 뭐 헬스케어라든가 패션이라든가 뭐 이런 데까지도 이제 확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개인 고객에 대한 그 토탈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이제 추구합니다. 자, 이 가운데 유통에서의 변화가 굉장히 파괴적인데 앞으로 나타나는 현상 유통 채널에서 온라인이 중심 채널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부분은 다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 정보 검색을 한다든가 구매를 하고 오프라인은 주변 채널로 전락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의 성장이라든가 점유율 굉장히 격화되고 그리고 가격도 최저 가격으로 하고 서비스도 뭐 배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도 이제 퍼지면서 유통 사업이라는 거는 저마진의 고비용의 사업이 된다. 소비자의 쇼핑 행동이 달라요. 예전에 우리가 마트를 가게 되면 뭐 자기가 사고 품목을 갖다 일괄적으로 자기가 다 그래서 다품종 대량 구매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소품종 소량 구매해요. 소품종 단품 구매합니다. 게다가 이제는 거기다가 픽업, 패커, 딜리버리하고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객단가는 감소하고 이 거래 횟수라든가 배송 횟수가 증가합니다. 이 저효율의 저수익 사업이 돼요. 게다가 유통회사의 판촉이라는 게 이제 이게 푸시 프로모션을 하는데 푸시 프로모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결국은 고객이 온라인으로 접속해갖고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프로모션이라는 게 프라이스 프로모션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이 수익도 하락하게 되고 2017년 뭐 해서 20년 정도에 미국의 아주 굉장히 강력한 그런 지위를 갖고 있던 유통업체들이 파산합니다. 토이즈러스, 시어즈, 디만 마코스, 제이시페니. 그러면서 이 2020년에 파산부를 신청한 미국의 유통기업수가 이게 이제 51개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게 이제 그 소매업의 종말, 리테일 어퍼컬립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프라인에서의 유통은 이제는 구색 사업으로 전락합니다. 구색 사업.
경험 서비스가 주력이에요. 경험 서비스. 그리고 또 온라인 유통에서의 소매업은 미끼 사업입니다. 소매업으로 돈을 못 벌어요. 그걸로 유도해 갖고 다른 뭐 물류건, 금융이건, OTT건, 뭐 페이건, 헬스케어건 이런 걸 파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전통적인 유통업은 쇠락하고 이 서비스업으로 전락이 될 거다.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혁신에 의해서 타개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유통의 본질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결국은 유통의 본질은 말 그대로 흘러서 잘 통하게 만드는 겁니다. 흘러서 잘 통하게. 예? 근데 이런 가운데 유통의 어떤 그 경쟁 구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수평적인 경쟁이나 수익적인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유통업에서의 경쟁은 이게 물론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에 시장이라든가 또는 뭐 공간 그래도 이제 대부분이 상권 경쟁이에요. 상권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물류가 있어야 됩니다. 물류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걸 다 온라인으로 해도 온라인으로 못 하는 게 있어요. 물류는 온라인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나중에 진짜 뭐 드론으로 해서 갖다 주든가 아니면 스타트랙에 나오는 것처럼 물체를 분해해 갖고 다른 지역에 옮긴 다음에 그걸 조립하는 그런 이 기술이 나오기 전에는 결국은 물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의 이 상권 경쟁, 시장 경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경쟁점하고의 상생이 가능하냐? 유통업이라는 건 그야말로 사이즈 더스 매러, 이 규모, 바잉 파워, 거기에 따른 어떤 그 효율성이라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급속한 확장 경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수직적인 거래 관계에서 보면은 말로는 이제 이 협력업체하고의 관계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가운데 이 단기적인 이익 중심으로 가면서 가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판촉에 대한 비용 전가 특히 보면 이제 유통업체들이 코스나 리스크는 네 거, 그 다음에 프로핏하고 마진은 내 거, 이런 식으로 하면서의 이제 그 갈등의 소지가 있고 게다가 유통업이라는 게 선행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은 낮아요. 제조에서는 단품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애플처럼 휴대폰이나 몇 개 품목 팔아갖고 영업이익률 30%가 가능하지만 유통은 이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차별화도 안 돼 있고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이제 장치 산업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서 저는 유통업의 본질은 갈등 산업이다. 이거는 수평적인 경쟁이나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포지티브 썸의 협력 산업으로 갖고 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과제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뭐 정책이라든가 환경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 예전에 보면 사실 밑에 이 개인 자영점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그 중형점들이 있고 대형점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 이루어지고 또 비즈니스 이노베이션이 나타납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유통이 대부분 한국형이에요. 한국형의 대표적인 백화점이죠. 백화점의 특약 매입입니다. 그래서 원래 백화점업의 본질이라 하는 것은 MD하고 서비스인데 백화점 매장에 있는 상품이 자기네 게 아니에요. MD 차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접점에서 서비스하는 적이 자기네 직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서비스 차별도 어렵습니다. 이런 특약 매입의 문제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직매입하고 특약 매입의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 손익분기점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직매입했을 때는 손실인데 특약 매입을 하면 이익으로 전환이 됩니다. 특약 매입은 훨씬 고정 비용이 낮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낮아져요. 이런 면에서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면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손익분기점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의 이제 손익분기에 대한 전가도 있고 물론 특약 매입 거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화점처럼 그렇게 넓고 화려하게 많은 상품을 갖다 놓는 거는 특약 매입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결국 그런 면에서의 효율성이 약합니다. 백화점들이 보면 코스트는 자기네 코스트만 생각합니다. 결국은 토탈 코스트 개념이 없고
그래서 이제 백화점에서의 효율이라는 것은 평당 매출이지 실제 어떤 이 원가의 효율은 아니에요. TV 홈쇼핑도 굉장히 재밌죠. TV 홈쇼핑도 보면은 우리가 직접 판매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 벤더도 있고 또 네트워크 사업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TV 홈쇼핑이 성장하게 된 거는 환경적인 그런 요인도 있고 마케팅 혁신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위에서 미국의 홈쇼핑 업계들을 갔습니다. 거기에 미국의 이제 QVC 본사를 방문했더니 거기 사장님이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의 홈쇼핑이 왜 이렇게 성장했느냐? 저는 마케팅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막.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홈쇼핑이라는 것은 매스 마케팅 채널입니다. 대중적인 제품 저가에 해서 파는 건데 우리는 타겟 마케팅이란 니치 마케팅을 해요. 그리고 홈쇼핑에서 팔 수 없다는 상품을 팔아채깁니다. 그 다음에 이 고객 서비스, 교환 환불이라든가 그리고 이 쇼핑 엔터테인먼트 이런 걸 결합해갖고 굉장히 독특한 형태고 근데 이제 홈쇼핑의 제약 요건이 맞죠. 방송 사업이에요. 사실 홈쇼핑이라는 게 유통 사업이냐, 방송 사업이냐. 정책도 보면 그 과기정통부나 방송위가 많이 합니다. 유통에 대한 부분보다. 프랜차이즈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프랜차이즈도 원래는 로열티 모델이죠. 로열티라는 거는 가맹점에 마케팅 지원하고 매출에 따른 일정 비인데 대부분 안 그럽니다. 물대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랜차이즈에 가맹하게 되면은 구매해야 되는 필수 품목이 적어도 500개 또는 한 1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가맹본부하고 가맹점이 이게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대 공급을 해갖고 가맹본부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해요. 그래서 커피나 햄버거나 치킨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은 구매해야 되는 품목이 한 1000개 정도 되고 가격도 높고 그러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가맹점의 매출은 변동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 침체기라든가 또는 코로나 같은 걸로 해서 하락하게 되면요. 가맹본부는 품목을 늘립니다. 가격도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맹점의 이익을 좋은 말로 하면 이제 트랜스퍼 시키는 거죠. 나쁜 말로 하면 착취하는 그런 구조가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재밌는 게 가맹본부가 여러분들 일반인이 가맹점 계약을 한다고 그랬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됩니다. 또 가맹계약 2주 전에나 내가 어떤 품목을 구매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데 도대체 내가 뭘 사야 되는지를 가맹계약 최근 2주 전에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런 여러 가지 정보의 불균형이 불공정한 거래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유통업에서의 어떤 마진이나 수수료 우리가 코스트 리스크하고 마진하고 같이 가는 건데 힘의 논리가 있어요. 힘의 논리. 혁신의 논리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가운데 이제 힘의 논리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윈 루즈 게임이에요. 혁신의 논리로 가면 윈윈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이 리스크하고 마진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하느냐.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혁신은 저는 우리 사업장에서의 코스트나 리스크가 아니다. 이거는 사실은 전체적인 구조에서의 토탈 코스트하고 토탈 리스크를 내가 감수하고 낮추고 거기에 따르는 그런 리턴을 그러니까 우리 벤처 투자할 때처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가는 거고 내가 리스크를 낮게 부담하면 마진을 낮게 갖고 가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의 이 나만의 어떤 그런 코스트나 리스크뿐 아니라 이제 저는 수평적인 경쟁 관계까지 잘 모르겠어요. 수익적인 거래 관계에서의 코스트나 리스크를 흡수하고 거기에 따른 마진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혁신은 성장하고 관련되는데 유통업에서의 성장이라는 게 이제 혁신에서 어떻게 가느냐. 혁신이 가장 낮은 정도는 결국은 고객에게 여러 가지 감정 서비스라든가 또는 관계 강화를 통해서 업셀링 하는 거나 크로스셀링 하는 겁니다. 지금 오프라인 온라인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점포 확장이라든가 또는 M&A 하는 거고 그리고 중간 정도는 MD하고 서비스
그리고 가장 이 높은 정도는 채널 혁신하고 신업태 개발,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런 가운데 이제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이야기 보면, 이 단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이 처음엔 다점포화합니다. 똑같은 점포를 많이 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기존 점포를 규모를 키우는 쪽으로 가고, 또 신규 점포도 대형화하는 거고, 대형화하면서 이제 또 M&A도 가고, 그런데 변곡점이 있습니다. 대형화하면서도 이제 더 이상 성장의 한계가 있을 때 구조 재편이 이루어지고 M&A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좀 복합화로 가고, 복합화에서도 성장에는 업태 혁신을 가요.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이제 해외 시장 쪽으로 가는데, 유통업에서 보면 가장 어려운 게 이 해외 시장에 대한 부분이요. 유통업 자체가 내수 산업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제조업하고 달리 단계적으로 해외 시장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제조업은 단품을 소량으로 수출하고 물량 확대하고 품목 늘리고 그러면서 이제 갈 수가 있어요. 유통업은 nothing에서 everything이에요. nothing에서. 이게 점포를 작게 해갖고 조그만 걸로 해서 소량으로 팔고 경험을 축적하고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백지 상태에서는 실패해요. 우리나라도 재밌는 사례가 많습니다. 할인점은 해외시장 진출해서 성공한 사례 백화점 없어요. 롯데가 진짜 무모할 정도로 용감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그것도 독자적으로 가서 거기서 백화점을 해갖고 고생을 무척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중국의 북경에 은퇴백화점 내면서 합작을 했어요. 합작 파트너 잘못 고생을 직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천진이나 시험에 혹자했다가 그래도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사드나 이런 걸로 해갖고 철수를 했지만, 이런 면에서의 보면은 또 이 현재 시장에 진출한다는 거는 거기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기업이 있습니다. 또 로컬 기업이 있어요. 그 가운데 과연 우리나라 유통기업이 어떤 그런 차별점을 가질 거냐. K라는 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제 한국형의 유통의 이런 부분에서 또 어떤 좀 강점을 찾아갖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요약을 하면, 결국 유통업에서의 혁신이 내수 시장에서의 혁신은 이거는 굉장히 갈등의 소지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걸 갖다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해외 시장으로 가서 내수 산업에서 수출 산업, 글로벌 산업으로 가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유통 혁신의 홀리그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쿠팡이 해외 시장에 간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대만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 집중하겠다고 돼 있는데 온라인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